근본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거래소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거 실제로 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조금 더 분명한 가이드라인, 조금 더 분명한 제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게 규제? 한강 뷰이거나 한강 물이라고 해요. 아, 둘 중 하나다. 우리나라 천재들이 많아요. 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률 이슈를 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변호사 조원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그러나 냉철한 이성으로 이슈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최유환입니다. 아니, 제가 시작하자마자 빵 터질 뻔했습니다. 따뜻한 미소 무엇이죠? 괜찮죠? 따뜻한 미소. 아니, 조 변호사님께서 고개를 푹 내리셨어요. 너무 우리 최 대표의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아니,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어려 보인다 그래서 자꾸 이게 재기발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오는데 우리 서연님 동생인 줄 알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의문의 1패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NFT, 가상자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좀 거래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분이 참 화제가 됐었는데 특히나 요즘은 뭐 코인 안 하시는 분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규제 리스크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들 오늘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저희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부터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강경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성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올라왔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발언을 듣고 한 3년 전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했을 때의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그래서 정부의 시각이 너무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을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요.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30들의 어떤 처지나 생활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 멘트가 또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어른으로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그쵸.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만 자꾸 봐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하면 알트코인들은 의외로 어르신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은 위원장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어른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그런 표현을 한 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불쾌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논란을 만들 게 아니고요. 그냥 정확하게 정책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빨리 좀 정해달라 이제 이런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규제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달라.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아마 오늘 이야기도 좀 재밌게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인들을 거래하는 곳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데 거래소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거 실제로 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제 거래소, 그러니까 특근법이 생기면서 이제 거래소는 특근법에 따른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그 신고를 수리해야 사실은 이제 적법하게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입장이라고 하면은 신고 수리를 안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불법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폐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죠. 지금 특근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법안 내용부터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근법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특근법이 특정금융정보법, 이것도 약칭이긴 한데 그걸 좀 줄여서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특근법은 이제 그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규정해 놓은 법인데, 이 법에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들도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라든지 뭐 가상자산의 뭐 커스터디, 또 가상자산 지갑,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이 법의 규정을 받게 돼서 이제는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내용만 들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실제로 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안이 좀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최 대표님 혹시 그런 관련 경험 없으실까요? 뭐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사실 정부나 혹은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어떤 법안이 입안이 되고 하면 뭐 저희가 이제 저쪽에서 기침했는데 나는 몸살 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좀 민감한 주제일수록 사실은 방향이 좀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겠죠. 명확한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거래소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특근법 이야기를 조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네.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해줘야만 그 거래소가 이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거래소가 이제 원화, 보통 법정 화폐를 만약에 다루겠다라고 하면은 은행으로부터 이제 그 연결 계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의 요건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거래소 중에서 우리는 뭐 원화 법정 화폐를 굳이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은행으로부터 그 계좌를 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그쵸. 그 거래소는 많이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은행에서 이제 그 계좌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은행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계좌 발급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원화를 다루지 않아도 되기는 한데 사실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문을 닫게 되는 거래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지금 거래소들을 좀 나눠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대 거래소, 은행 계좌를 이미 갖고 있는 4대 거래소들은 이제 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밑단에 있는 거래소들은 어떻게든지 은행을 설득해서 은행 계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이 이제 대략 10대 거래소까지, 여기는 이제 은행이 볼 때 계좌를 발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행 계좌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은행 계좌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아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원화 거래 없이 거래소를 하겠다라고 아예 방향을 굳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신고를 준비하는 곳이 있고, 다른 곳은 이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려고 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9월이 지나면 사실 이제 10개에서 20개 내외로 국내에서 적법한 거래소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 넘는 그렇죠. 거래소들이 네. 있다고 아는데 공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은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뭐 정부가 이거를 칼을 대지 않더라도 규제가 정해지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많은 거래소가 문을 진짜 닫게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 선택을 안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의 불투명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신고 의무가 부과됐지만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은 법의 규정은 있지만 아직은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그리고 또 그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사실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 존폐의 그 결정을 은행이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렇죠. 은행이 실명 계좌를 내주지 않으면은 거래소의 어떤 경쟁력 있는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지점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책임 떠넘기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이제 은행에서 알아서 결정해라라고 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이유는 없거든요. 굳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굳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책의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문을 닫게 되는 거래소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이게 뭐 조심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이 특근법 규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알아보시는 수밖에는 안타깝게도 그것밖에는 별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는 개인의 책임으로밖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거래소의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뭐 법률이라든지 이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은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은 뭐 우리가 예컨대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 책임에 맡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조 변호사님도 이 뭐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이런 쪽 자문도 많이 하시고, 그죠? 서현님도 뭐 블록체인 관련된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장 최근 뉴스를 하나 보니까 16일자로 고위 당정청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일단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다고 해요. 어느 곳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좀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두 번째로 논의했던 게 투자의 대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투기 자산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다고 해요. 근데 뭐 현재까지는 일단은 투기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입장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과정의 정책들을 봤을 때 뭔가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느낌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정부가 뭐 많이 이제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깊이 있는 지식들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산업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 기술적인 발전 방향, 그리고 산업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항상 문제점 위주로 보다 보니까 자꾸만 이거 투기 그리고 이건 어떻게든지 규제해야 될 것, 이 선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요. 정부는 사실 가상화폐라고 쓰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화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가상자산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정부의 입장, 저희가 조금 더 아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거래소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마지막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글자, 조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저는 오늘 조금 강하게 5글자 정부 뭐해요? 너무 강한가요? 저는 이제 그간 한 4, 5년간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늘 안타까웠던 게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여돼 있는 곳인데 조금 더 분명한 가이드라인, 조금 더 분명한 제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게 규제를 하든 건 안 하는 것이든. 근데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너무 거리를 두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아서 정부 뭐 해요? 뭐 좀 해달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안 물어보면은 두 분 서운하실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 뭐 해요? 따끔한 한마디 주셨는데 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말씀에 이어서 개인의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안심은 금물.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오늘 대화에서도 저희가 느꼈지만 어쨌든 좀 부정적인 기류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 지금 이 코인 사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것들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안심은 금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니, 최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요즘 2030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말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한강뷰이거나 한강물이라고 해요. 둘 중 하나다. 우리나라 천재들이 많아요, 진짜. 네. 그만큼 아마 위험한 시장이지 않을까, 또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거래소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